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어제 SK바이오팜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네.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 반면에 주주 환원 정책이 다소 아쉽거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이요 5,5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3%가량 증가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최근 네이버 외국인의 수도 너무 좋고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오늘 주가를 또 어떻게 끌어갈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그러면 같습니다. 결국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 두 회사 다 사실은 굉장히 국민주라고 명성을 갖고 있던 회사들이라 더욱더 아마 이 심적 고통도 특히 이제 직원들, 임직원들의 심적 고통도 컸을 텐데 뭔가 좀 살아난 듯한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어서 주주분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도 뭔가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이해진 설립자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도 이런 뭐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뭔가 좀 새롭게 좀 뭘 만들어내려고 최근에 샘 몰트먼 CEO 만난 것도 좀 그렇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네이버는 실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됐죠. 이제 카카오. 카카오도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올해는 정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도 하겠지만 이런 두 회사들 그동안에 국민주로서 칭송받지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종목도 좀 같이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국장의 투자자분들의 좀 마음도 좀 한결 가벼워지는 한 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잘 벌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모닝체크 포인트는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고은별 앵커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반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참 혼란스러운 거는 뭐냐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 중에서 주가가 좀 반대로 좀 떨어지고 또는 반대로 주가가 굉장히 또 실적 이상으로 또 많이 뛰었던 두 종목을 좀 가져와서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KB금융하고 현대로템인데요. KB금융 주가가 6.7%나 급락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5조를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현대로템은 영업이익이 4,500억을 넘어서 역대 최대 매출 이렇게 이익을 기록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무려 17%나 뭐 이 정도면 뭐 급등 수준이 아니라 폭등했다고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를 좀 한꺼풀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만 순이익의 역시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들 대부분의 이 수익이 소위 말하는 예대 마진에서 나오는 거죠. 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 높으니까 그 사이에 금리 차가 커서 이제 그만큼 은행이 싸게 돈 조달해서 비싸게 돈을 대출해가지고 이자를 남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자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가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의 매출에 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지만 결국 이제 이 구조에서 별로 벗어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IB라든가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해외 진출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즉 기대치에 좀 미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주환원도 뭐 많이 해서 주주분들 좀 배당금도 많이 받고 하면 좋긴 하고요. 주가도 올라가면 좋긴 한 건데 사실은 뭐 KB금융만 해도 거의 지분율의 70%가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다 보니까 배당 많이 하면 더 배당 많이 할수록 좀
우리 국내에서 번 돈이 밖으로 또 나간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뭐 썩 그렇게 뭐 건강한 어떤 그런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보기는 참 그렇긴 합니다. 자, 반면에 현대로템은 뭐 K2 전차를 비롯해서 작년에 엄청 이제 좋았습니다. 매출도 사상 첫 4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 주가가 이렇게 좀 올랐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뭔가 좀 국내에서 번 돈을 국내에 좀 환원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해외에서 번 돈을 또 국내에서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가스공사 얘기입니다. 어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1.5% 떨어졌는데요. 장중에 이랬고요. 시간에 거래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대왕거래 시추 결과 발표를 상당히 좀 빨리 했습니다. 원래 한 4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2월 좀 초에 했으니까 한 2달 이상 빨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내용은 뭐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능성 작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이렇게 별로 내용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를 뭐 4월, 5월까지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 끌고 가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 뒷말이 나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때 미리 땡겨서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산업부는 뭐 2차 시추부터 다른 유망 구조 좀 6개가 남았으니까 그것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게 시추를 해서 바로 이렇게 대규모로 뭐 어떤 부존량이 얼마 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작년 6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140억 배럴 얘기하고 안덕근 이 산업부 장관은 뭐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의 양이 매장돼 있다 등등등 이렇게 좀 얘기를 너무 이제 장밋빛으로 했던 이런 거에 후유증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대왕거래 관련된 테마주들,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게 뭐 오늘만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오늘 물론 다행히도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 초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또 급락을 한다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투자에 손실을 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요, 한수원이 역시 또 오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슬로베니아 원전 입찰에서 철수하겠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얘기를 좀 해서 내용이 좀 나온 걸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지난번 스웨덴에서 한수원이 이번에 슬로베니아 원전 이 입찰에서도 좀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부분 때문이라고 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 진출하기로 했었는데, 유럽은 이제 주도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그 다음에 중동만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모양으로 된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봤자 실속이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시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볼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은 건데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대 상승을 보이면서 3대 지수 안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19,70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연출이 나왔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슈일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는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트럼프 취임 이후로 가장 수혜받는 종목으로 떠올랐지만 최근 유럽 쪽에서 판매 데이터가 부진하다는 소식과 함께 투심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날 장에서도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이날 장에서는 1%대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고용 지표로는 실업률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한 주 동안 발표됐던 고용 지표 현재까지 총 3개 확인을 같이 했었죠. 다만 서로 엇갈리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를 꼭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외 오늘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부분을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었습니다만 행정부 차원에서의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쪽에 영향을 줄지를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하루 전에 나온 소식이긴 한데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는 국채 10년물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죠.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세수보다도 지출을 줄이는 것을 더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연준을 직접적으로 압박해서 빨리 금리 인하 내리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쪽으로 미디어와 언론들이 많이 풀이를 했는데 이 재무장관의 코멘트만 놓고 봤을 때는 연준 쪽이 아니라 오히려 국채 쪽의 수익률을 금리를 내리는 거를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도지 쪽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채 공급 하락과 함께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도 같이 내려갈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금리를 내리는 효과까지 경제시장이 그대로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대표적으로 금리 하락 수혜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해당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무역 대표 후보의 코멘트들, 이 관세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의라던가 조치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놓진 않았지만 조금 우회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고 갔던 관세와 관련된 기존 이 의지들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말들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많이 생산을 하고 제조 활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 생산국을 되길 원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한 시도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관세 조치를 놓고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직접적인 코멘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진행되는 상황에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는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주요 일정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시간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업 실적은 아마존이 있겠죠. 아마존 매출과 EPS는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하락세로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AWS 관련해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주요 코멘트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저녁 시간대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 실적으로는 어제 현대로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방산주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하나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함께 실적 지켜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대한 주요 일정입니다. 이 TSMC에 대한 1월 매출 발표부터 또 미국 1월 CPI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음 한 주도 경제 일정들 잘 점검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미국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성에는 교전을 잠정 중단하고 러시아의 점령지를 그대로 둔 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간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러시아까지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우크라이나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2월 7일 금요일 이슈 레이더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랑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좀 꿈틀거리네요. 네. 젤렌스키가 최근에 푸틴이랑 만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트럼프 취임도 물론 또 했고 뭐 분위기가 이제 종전 쪽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오는 14일에서 16일 이 독일 머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가자지구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폭탄 발언을 해서 논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종전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갤로브 특사가 공개할 미국 종전안에는 그간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인정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등 이 힘을 통한 평화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종전 기한을 취임 후 24시간 이내로 이제 공언을 했었지만 취임 이후에는 6개월 내로 현재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러한 이슈가 좀 주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구체적인 종전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볼로디미르 이제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이 전날 공개된 이 영국 언론인 피어스 모건과 인터뷰에서 종전 협상을 한다면은 4명의 참여자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했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4명의 참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이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크렘린궁도 러시아와 미국 정부 간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며 종전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재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주까지 이러한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사실은 작년에 좀 얘기가 좀 되다가 쑥 들어갔다가 좀 다시 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로 더 사실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한번 쭉 오랜만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곤변 앵커. 네, 우크라이나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건 범양건영이었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사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 모이면서 주가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DID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이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DID는요, 최근에 경영진 자체를 바이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겠다,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오 사업에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고 말한 만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D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협력 사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다만 HD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원가량으로 나오면서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과연 우크라이나 관련 모멘텀이 엮이면서 주가가 더욱더 방향을 우상향으로 틀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7,500원 부근에서 두 자릿대 강세 나오면서 7,500원까지 회복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2,000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에 10,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한 30%가량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SG 같은 경우에도 동전주였다가 1년 만에 지금 3,000원대까지 올라섰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두 자릿대 강세를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러한 만큼 이슈가 살짝 소멸됐을 때는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눈여겨볼 종목, 실적과 연관돼서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우리 박 파트너께서 픽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네네네. 뭐 이제 자주 들어보셨을 맞습니다. 테지만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좀 횡보 국면을 이제 월봉상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력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만들었을지언정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지난 이제 2023년까지는 좀 양호했는데 2024년에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이슈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이제 건설 중장비 그리고 소방차 같은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이 브레이커, 크러셔, 클램프 이렇게 좀 깨부시는 어떤 어태치먼트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또 타워 크레인, 발전기, 락드릴, 락툴 이런 이제 유압기계 사업과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소방차 그리고 굴삭기, 휠로더 등의 이제 중장비 사업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 에버다임이 이제 개발한 이 드릴 크레인과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인 이베코 티웨이라는 트럭에 이 현대 에버다임이 개발한 드릴 크레인을 장착을 시켜서 현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몇 대 지금 또 생산을 해서 좀 넘겼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뭐 진출한다, 진출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이슈만 좀 많은 측면이 있지만 네, 이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9,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단기적으로는 한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이제 신고가 행진을 살짝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저항 라인을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돌파 시에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현대 에버다임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회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지에서 뭔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체와 관련돼서 좀 뭐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HD 현대건설기기 네.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도 역시 예.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자체가 테마 섹터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이 트레이딩 하실 때 매매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이 HD 현대 같은 경우는요, 2023년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 건설 업계 쪽에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정부에서부터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정식 전문가님도 현대 에버다임 가지고 오긴 했지만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들이 있죠. 그러면 굴삭기라든지 지게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기존의 우크라이나 건설 협회와 미콜라이우주와 각각 MOU를 또 체결한 이력들이 2023년도에 있었고 미콜라이우주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해서 관련 주요 장비 5대를 기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빌드업이 좀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이제 관련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거기도 재건을 네.
해야 되니까. 네. 러시아 시장만 하더라도 약 대략적으로 이런 중장비 수요가 1만 대에서 한 1만 6천 대까지 나오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켓 쉐어 역시도 11%에서 13% 정도 수준에 나오는 그런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러시아 쪽까지 같이 함께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북미 쪽에서 메가 딜러도 육성 중이기도 하고 생산 유통 거점도 지금 현재 확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런 이제 소형 제품 라인업과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협소한 지금 도심 네. 위주의 지역 공사가 늘어나면서 이런 소형 굴착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이 조금씩 개편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형 장비 판매 비중도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출액이 한 3조 정도 나오는 기업이긴 하지만요. 202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을 6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또 가장 큰 시장으로 거론이 되는 게 인도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현대차 쪽에서 또 인도에 IPO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건설기계 시장 규모가 2022년도 66억 달러에서 향후 2030년도에는 네. 2배 정도 가량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도 시장에 대한 또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HD 현대건설기계 역시나 매력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2024년도 이제 중순경에도 한번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함께 수반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됐었던 겁니다. 특히나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났을 때도 거래량과 함께 주가 반등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점도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는 데다가 정고점 구간대까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또 나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 딱 분출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들어오는 이슈 주목해 보시면서 향후 이런 HD 현대건설기계의 실적 모멘텀까지 받쳐주면 9만 원 구간대까지 상단 구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는 이제 큰 종목들입니다. 현대버다임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실체가 있거나 현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규모가 있는 회사들 말씀을 좀 들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방한해 의료용 챗 GPT 개발을 시사하자 의료 인공지능 관련주가 반등에 나섰습니다. 의료 AI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신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LG와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AI 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단을 넘어서 신약 개발까지 의료 AI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어제 주가가 참 많이 올랐던 쪽입니다. 사실 AI 의료기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관심이 좀 계속 있었던 일도 하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이 AI 이 기술을 이제 의료 시장 쪽, 로봇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중에 의료 쪽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또 좀 이쪽으로도 좀 가고 있고 또 AI 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로도 많이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요. 오늘 AI 이 의료기 관련된 의료 진단 쪽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좀 곽 파트너님 잡고 계세요? 네, 의료 AI 쪽이 확실히 이 딥시크 충격 이후로 시장에서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정거래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대거 또 상승세가 네. 나온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픈 AI CEO인 샘 울트먼이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지금 검토 중에 있냐면 아무래도 의료용 이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건강보험 관련법을 또 규정을 또 준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의료 AI를 또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예. 대표적으로 지금 AI 반도체 선두주자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의료 AI나 헬스케어 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와 같은 이런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요. 이번 이제 2025년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그 AI 모델 플랫폼인 바이오니모에 단백질 디자인 툴을 추가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암젠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의료 이런 AI 모델 플랫폼을 도입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체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생성형 AI 모델 프레이아를 본사에다가 구축을 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와 협업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을 지난 2023년도에 출시를 예.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일라일릴리도 굉장히 또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이기도 하죠. 작년 또 10월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AI 최고 책임자를 임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관련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의료 AI 기업 하면은 저는 루닛이 떠오르는데 그럼요. 예, 대표주죠.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루닛의 이런 AI를 활용을 하면요. 응급 환자 분류에 필요한 시간이 무려 77%나 줄어든다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기도 했었지만 관심도가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에서 또 딥노이드와 같은 그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런 AI,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AI 솔루션이 또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 폐암 검진 솔루션 에어뷰 LCS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어서 관련돼서 시장에서 역시나 네.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 AI 시장은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크게 또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AI 의료 시장이 2021년도에 약 12조 규모라고 본다면요. 향후 2030년도 경에는 약 271조 원까지 성장이 기대되는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의료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성장주 측면에서도 꾸준히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내용들. 이 관련 주들 한번 또 쭉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 네, 의료 AI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루닛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한 2%가량의 상승력을 나오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좀 꾸준하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온코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무려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리커전의 임상 이상 성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은 건데요.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낯선데 1월에 상장을 했고요. 제일약품에서 나온 자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 19%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적인 AI 플랫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10만 원대 웃돌았다가 전일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가량의 조정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AI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될 만큼 아직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죠.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근래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3빌리언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네, 지금 대다수의 의료 AI 기업들이 거의 진단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진단에서 또 치료제 시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인공지능 AI 기반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진출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 희귀 유전체 데이터 기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까지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개발이 이거 진단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진단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제까지 만들겠다 이렇다. 네. 아 이거 돈 많이 들 그렇다는 텐데. 거죠. 그렇기 시간도- 때문에 네.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상장 자금들을 지금 조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차츰차츰 이제 향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당장 방향성이 진행하겠다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상장을 할 때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니까. 네. 그럼 3빌리언이 갖고 있는 이제 곽 파트너님 보시기에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2만 개의 유전자를 모두 검사해서 8천여 종의 희귀 질환을 한 번에 검사하는 아.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유전 변이 병원성을 이제 판독을 하는데 예. 무려 정확도만 하더라도 99.4%로 어휴. 그것도 5분 이내 분석이 빠르게 가능하다고 예. 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업이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 시장에 있어서도 최대 또 규모이기도 그럼요. 하고 네. 전체적인 글로벌 의학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30%에서 40% 정도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2023년도경에 미국의 최대 보험사 UHC가 암이 아닌 질병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 기반의 진단 검사에 대한 보험 커버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60% 이상의 미국인이 이 전장 유전체 분석 기반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에 대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3빌리언이 지금 현재 미국 현지 랩을 그러니까 연구실이죠. 연구소를 설치를 하고 이런 보험 적용 서비스로 등록하거나 주요 지금 의료기관에 이런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검사 기술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만 하더라도 30여 건이 넘고요. 뭐 논문 같은 경우에도 100여 건 넘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60개국 이상의 400여 개의 기관 쪽에다가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지금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 또 큰 대학병원이 또 서울대병원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대병원과 희귀 질환 진단을 또 협력하기로 했고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이던스를 보니까 상장 내 200억대의 매출 그리고 2년 내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향후 이 3빌리언의 행보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이쪽 시장이 분명히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박신 파트너 어떤 종목도 준비하십니까? 네, 일단은 인공지능 의료 쪽을 보니까 너무 다 고평가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예. 막 고민하다가 하나 또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드림CIS라는 임상시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예. 의약품 식판호 조사 그리고 임상품질 관리 그리고 이런 이제 종합적인 통계 분석까지 이 임상 시험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것을 전부 다 이제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제약사, 의료기기, 뭐 개발사, 연구기관 다양한 이제 임상 시험과 그리고 의약품 식판호 조사까지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도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임상 성분 예측 솔루션을 지난 2024년 초반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그 관련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딱 안타까운 건 한 가지. 이 중국계 항저우 타이거메드라는 임상시험 스탁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대 주주로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계가 최대 주주로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저평가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그럴 생각을 수도 있죠. 하는데 네. 이번에 지금 기술적인 포지션을 보아하건대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제 제약사와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업체의 어떤 그런 임상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 이제 계약을 맺은 기업이 긍정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면 돈방 상승력도 좀 일정 부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큐어버스가 이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 CV01이 이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 파마와
대략 한 5천억대 규모의 이제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같이 이제 수혜주로 엮이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후 그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도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눌림목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840원이 이탈되지 네. 않는다면 홀딩 관점,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타난다면 3,400원 정도 자리까지 1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갖고 있는 건 이제 뭐 단점이라면 굳이 단점 뭐 조금 이제 뭐 편치 않다는 점, 중국계 최대 주주라는 점.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떠나서 냉정하게 이 회사 갖고 있는 실력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마켓나우일보가 조금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그동안 참 좋은 종목들 설명해 주려고 애 많이 쓰셨는데 두 분하고는 오늘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좋은 실적을 내면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도 큰 폭의 상향 조정이 나온 두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에서 현대로템을 다뤘는데요. 제목에 Unbelievable이라고 달았습니다. 일단 실적은 하나증권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4분기 매출이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6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레일 솔루션 부문에서 일회성 비용이 1,400억 원가량 반영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영업이익은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레일 솔루션이나 에코플랜트 부분에서는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3천억 원이 전부 다 디펜스, 즉 방산 부분에서 나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를 역추산하면 OPM이, 즉 영업이익률이 30%대 초중반까지 추산이 됩니다. 엄청난 실적이죠. 제목에 Unbelievable이라고 다른 이유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하나증권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리포트를 적을 때마다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기존 8만 원에서 이번에 2만 원이나 더 추가 상향해서 10만 원으로 다시 게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4분기 K2 전차가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출고량을 보였는데요. 기존 예상치는 22대였는데 실제로는 30대 이상 출고한 것으로 보여요. 방산의 경우에는 내수에서 수익성이 10%를 크게 상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방산 부문 내에서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K2 전차의 출고량, 영업이익률이 45%에 육박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믿을 수 없는 높은 이익률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2025년 예상 배출은 6조 2천억 원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놀랍게도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당시 기존 목표 주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추가 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PE가 9배 정도, PB는 2.7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접근을 권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BK투자증권이고요. 더존비즈온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과 AI의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4분기 매출액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은 294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스탠다드에서도 익스텐디드에서도 ERP가 두 자릿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ER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전사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ERP 같은 경우에는 직원 100명 이하의 중견 기업에서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텐디드 ERP는 이른바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1%, 10%씩 각각 증가하는 좋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7만 2천 원이었는데요. 대단한 폭의 목표 주가 상승이 있었죠. 11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동사 ERP 위하고 그리고 아마란스 10이 있습니다. 위하고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부문 내에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쳐서 전년 대비 매출이 두 자릿수 24%나 증가하는 호실적 보였고요. 아마란스 10의 경우에도 신규 고객의 유입이 활발했습니다. 전년 대비 세 자릿수 168%나 성장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뛴 이유도 또 투자자들이 대체로 기대하는 점도 AI일 겁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AI 서비스가 기존의 ERP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특히 더존 비즈온에서 원 AI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2,300건의 계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그리고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솔루션인 ERP가 결합했을 때 업셀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요. 업셀링 효과라는 것은 기존에 구매한 고객에게서 더 많은 구매 효과를 이끌어내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AI 구독의 단가, ASP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다만 IBK에서는 더존 비주온의 밸류에이션은 높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싼 주식이다 하더라도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 장세와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PMI 서비스업 지표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 상황 속에서 지금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둔화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OE가 또 만장일치로 25bp를 인하했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만장일치로 인하를 함으로써 다음에는 50bp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한 부분들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장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고 해서 강한 흐름,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섹터를 좀 압축하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와의 IP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미 원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25년도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원전주들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월 7일 금요일 마켓 스탠바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고은배는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뉴욕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죠.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오늘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 좀 들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장 외에 외부 전반적 이런 뭐 부분들도 뭐 크게 시장에 충격을 뭐 줄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고용도 뭐 꾸준하고요. 내일 역시 오늘 밤 늦게가 나오겠죠. 이제 미국의 이제 1월 고용 지표 봐야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라는 판단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은데 앞서 대왕고래 건이라든가 이 원전 관련된 건이라든가 좀 악재들도 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시장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잡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앞서 앵커님께서도 잠깐 설명 주셨던 네.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소식을 먼저 갖고 왔는데요. 어저께 시간회장에서도 하한가 그리고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마 오늘 개장이 시작되면 이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이 많이 좀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동해 시추, 처음 대왕거래 첫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되긴 했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왕고래 자체는 석유를 생산하기엔 적합한 요소를 갖춘 지층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왕고래를 제외한 동해 심해에 있는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후속 작업을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울릉 분지 일대에 50억 배럴 이상 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마기상어 구조에 대해선 지질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직접 진출합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사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리기판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이어 삼성그룹은 사업 이원화를 추진하는데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유리기판 적용은 삼성전자가 그리고 기존 플라스틱 기판 PCB를 대체하기 위한 유리기판은 삼성전기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삼성전기는 애플, 시스코 등이 요구하는 모바일 서버용 유리기판 연구개발 산업과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정 고객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2개, 3개 고객사에게 샘플을 현재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신용등급 평가 관련된 소식인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계엄 탄핵 사태로 국내 정체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신용등급을 유지했는데요. 앞서 피치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달러 현상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처럼 국가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신뢰도를 나타내면서 금융투자자들의 중요한 신호작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메인 전문가는요, 우선 대왕고래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데 과연 오늘 개장 직후에 어떠한 방향성 보여줄지 예상 체결지수 봤을 때는 급락하는 종목 많았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진출,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급등했는데 오늘까지 추세 이어질지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짱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숲이 전략 변화가 먹혔다는 배경의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도 페이커가 롤드컵을 우승했을 때도 잘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기존의 숲의 글로벌 전략인 그 e스포츠 결국에는 이 부분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이나 롤드컵에서 기대가 됐던 건데 움직이지 않았었죠. 발로란트나 LOL 같은 거 이런 걸로 트래픽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스트리머라고 우리 가상 그 스트리머들이죠. 가상 스트리머들 팔로우가 몇백만이 됩니다. 이런 걸로 시장을 확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보이는 라디오. 예전에 우리 별밤이나 이런 거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진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 라디오 추리닝 막 입고 다가 언제부턴가 화장하고 나오죠.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양한 장르를 확장하는 여기였는데 이 3단계의 방법이었는데 그냥 바로 지금 숲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탭에다가 박틸다나 엔돌핀 같은 보이는 라디오 방송 홍보 배너를 박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로란트 LOL로 시작해서 버추얼 스트리머, 그다음에 보이는 라디오로 가는 이 순차적인 것이 너무 효과가 지금 떨어진다는 그 시기가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 스피드가 바로 보이는 라디오를 박았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 변화가 통했다는 증권사의 어떤 분석
이 지금 그 연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밑에서 박스권 탈출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일 CNS입니다. 어제 얘기 드렸는데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영토의 자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과 볼펜으로 비유하는 제가 모습을 흉내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자지구 얘기가 나온 것이고 가자지구를 평탄화 작업으로 불발탄이나 이런 걸 싹 다 민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처음에 평탄화 작업할 때 추로 땅을 엄청나게 두들긴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말뚝을 박는다고 했죠. 여러분 123층짜리가 어떻게 서 있냐면 말뚝 200m를 파고 말뚝을 여러 개 박은 겁니다. 바로 그 콘크리트 PHC 파일을 만드는 회사가 3일 CNS인데 3일 CNS가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파일, 3일 CNS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협상 가시와 이거에다가 가자지구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3일 CNS 같이 콘크리트 파일 만드는 업체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S&D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S&D는 뭐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아니라 불닭볶음면 테마죠. 삼양식품도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S&D 같이 이 고객사에다가 액상 분말 소스를 공급하는 업체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액상 분말 소스를 공급하는 곳은 이 S&D에서 일반 기능식품 소재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하는 그러니까 2024년도 실적이 전년도인 2023년도 대비하여 무려 50% 정도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많이 팔면서 당연히 S&D에게 낙수 효과가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숲하고요. 그다음에 3일 CNS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어제 또 새롭게 부상을 한 종목이고 S&D는 이제 불닭볶음면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상반기 때 한참 삼양식품 뜰 때 주가 올라갈 때도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주가도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다시 또 강한 모습 좀 보였네요. 네, 신일섭 위원 세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자, 57분 반 가까이 됐네요. 이제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지금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 준비 중이고요. 2,536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40선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양시장 오늘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월요일장을 제외하고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는 건데요. 과연 장 막판까지 주가의 상승 추이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요. SK하이닉스는 1.7% 강한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제히 보합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금요일장인 만큼 눈치를 보는 양상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같은 경우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는 0.9%가량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네이버가 오늘도 1% 이상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지난해 비교했을 때 한 33%가량 증가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사우디 쪽의 법인 인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반응합니다. 어제 낙폭을 보였던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반발 매수 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알테오젠이 한 걸음 쉬어가고요.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1.2%가량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최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주가의 상승력이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도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리노공업 반도체 기업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가까운 상승. 클래시사 휴젤 같은 경우 상승 출발,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약하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2월 7일 금요일 시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 봤을 때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뉴욕 시장과 최근 분위기가 비슷하게 좀 같이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장 초반의 분위기 또 장 후반의 분위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부분 또 오늘도 좀 중요하게 보면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0.18%, 코스닥은 0.06% 약보합 정도 이렇게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오늘은 조금 이제 오른 상태에서 좀 어제보다는 좀 시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일단 1,445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HC상으로 뜬 거는 어제 이게 시간에 걸려서 조금 뜬 걸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네, 일단 장 초반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흐름들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거 전해주십시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우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2원 20전가량 내리면서 1,445원 5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환율이 다시금 안정세로 접어들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시장 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 1% 이상씩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려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24%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530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9%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는데요. 최근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의 추세가 굉장히 좋죠.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1선을 굉장히 웃돌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난해 7월에 소폭 웃돈 이후에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121선을 밑돈 채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거래일 연속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금 시세를 돌려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한 걸음 쉬어갑니다. 0.2%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200 역시나 0.3%가량 소폭의 조정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의 쉬어감을 가져갑니다. 0.3%가량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 0.49%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픈 AI가 미국의 16개 주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HBM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밖에 없고요. SK하이닉스도 주가에 일부나마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가량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관련 대장주로서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오늘 결국에는 110만 원 선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3%에 가까운 상승력 보여주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권에 안착하는 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회사채 수요에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오늘 1% 이상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0.2%가량 빠진 채 출발했는데요. 우선 이 아이오닉 5와 코나 EV가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전기차 캐즘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건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비우호적인 뉴스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합권 출발, 기아 같은 경우는 0.7% 하락 출발이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락으로 출발했고 네이버가 0.4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동시효과보다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컨콜에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반등의 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급락세가 나타났었고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조정이 나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 확인해 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주 지금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최근에 고점 찍고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1%가량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16위부터 20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카카오가 쉬어가네요. 1.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 언제든지 출회될 수가 있고요. 오늘 소폭의 쉬어감, 금요일장인 만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방산 기업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도 그렇고 방산주들의 실적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반면에 HLB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좀 엇갈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긍정적인 상승이 기대됐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리노공업 동시호가에서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0.4% 빠진 채 출발이고요. 어제 시세가 괜찮았던 삼천당제약은 2% 이상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래스와 휴젤도 엇갈린 모습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11위부터 15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도 0.9%가량 빠지면서 오늘 미용 의료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고요. 반면 오늘 엔터주 괜찮습니다. JYP 엔터가 1.8%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HPSB는 1.3% 빠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8%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10만 4,500원까지 지금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세를 다시 내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1.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엔터주 고르 상승하고 있고 루넥 같은 경우에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0.8%가량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오늘은 뉴욕 시장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골고루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도 좀 제한되고 코스피도 좀 고은별앵커 쭉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딱히 오늘 이렇게 특징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업종별로 보니까 이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도 좀 강세고 그다음에 방산주가 현대로템이 물론 제일 두드러지긴 합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3% 넘게 오르는 등 방산주도 오늘 좀 괜찮은 분위기고 조선주는 요즘 조금 확 쉬어가는 느낌이 분명히 좀 드는 모습이고요. 로봇주도 오늘은 조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로보틱스만 2% 정도인데 다른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조금 쉬는 숨 고르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보이고 자, 두 분 또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들어봐야죠. 자, 이전 부위관부터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도 되는 장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워낙에 시장이 좋았고요. 제 바람으로는 오늘 시장도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전체적인 종목도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고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고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금요일장 특수성을 본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 리스크를 좀 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급도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 가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매도량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거기다 개인들의 매수세도 지금 1,000억 이하 정도 단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시장 자체는 금요일장 특히나 오늘장까지 좋았다면은 약간은 좀 상승장에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도 싶었지만 역시나 금요일은 조금은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 오늘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건 역시나 유리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어저께 장 거의 한 3시 정도의 뉴스가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필옵틱스라든지 YC캠 같은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근처에 또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연이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가 보고 싶은 거는 SKC와 삼성전기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기가 정말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질 못했었는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완전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이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기만 좀 보자면 지금은 상승 추세로 보셔도 거의 확신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약간 SKC와 삼성전기 쪽을 좀 선택을 뭘 할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삼성전기가 주가의 위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제가 마켓나우 일부 시장에서도 많이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물론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 자체가 10만 5천 원 사이에서 1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냐. 아마존과 뭐 애플의 칩 개발을 같이 한다. 막 이런 얘기를 같이 전해드리면서 며칠 전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MLCC죠. 원래 삼성전기가 이제 MLCC로 유명한데 MLCC 관련된 그런 개발 속도를 좀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또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할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뭐 유리기판 말고는 오늘은 크게 뭐 올라가는 업종은 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조선주라든지 피팅주들이 좀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조선주와 피팅주는 숫자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의 차트를 좀 복기를 해보시면 올라갔다가 약간 눌러줘서 쉬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추가로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물타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부담이 좀 되죠. 수급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 안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유리기판 관련주도 지금 SKC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삼성전기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좀 더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고요. 자, 출발 상황 이번에 신일섭 위원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57포인트 빠져서 0.10%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1.95% 상승하면서 지금 다시 2.31포인트로 올라서면서 0.31% 상승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그 기술적인 레벨을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지금 121선에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점으로 작용했던 그 부분이 바로 2550입니다. 지금 계속 2550 부근에서 2550을 못 뚫고 2535, 40 이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를 뚫지 못한 겁니다. 2024년도 8월 달부터 11월 달에 저점으로 작용했던 2550 라인이 지금은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바로 그 라인이 지나가는 것이 121선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저항이. 그 2550 라인을 벗겨야 2600까지 가는 지금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은 다르죠. 2024년도 8월부터 11월 달까지 그 저점으로 작용했던 735 요 수준을 이미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121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거기를 이미 이틀 전에 코스닥은 상승 갭으로 벗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많이 보면은 760까지도 지금 단기간에 열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코스피는 마이너스, 코스닥은 플러스 이런 상황이 나오고 뭐 물론 거기에 이제 수급도 당연히 기술적인 모습을 보고 들어왔을 테고 1등주인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의 차이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저항과 지지 그것을 보고 다 수급이 들어오고 1등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후행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인 기술적인 지지 저항을 먼저 보면 그 해석도 사실은 사후적 해석이라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냥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사실 기술적인 지지와 저항으로 다 얘기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저 모습 때문에 수급이 변하겠죠. 당연히 저항이 있으면 물론 그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는 그건 아무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가 어떤 부분이 몇 % 작용해서 먼저 움직였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기술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트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이 수급이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 3,500억이라는 순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3,500억이 들어와서 당시에 지금 초반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끝에 매수가 괜찮았어요. 2월 4일, 2월 5일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790억, 640억으로 너무나 약했거든요. 그래도 어제는 3,500억이라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고, 만약에 오늘도 한 3,000억 원 매수를 계속 이어갔으면은 관성의 법칙이 좀 붙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49억, 지금은 또 줄어서 7억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 발동이 아직 걸리진 않았어요. 지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코스닥은 지금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든 달걀이 먼저든, 다시 바꾸면 수급이 먼저든 기술적인 차트가 먼저든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유리한 거는 팩트라는 거죠.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도 저항을 벗겨냈고, 이 수급의 모습도 4일 연속 순매수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거래소도 지금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먼저 순매수 전환된 건 코스닥이기 때문에 역시 먼저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역시 코스닥, 그리고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지금 일단 21선을 다시 붕괴한 모습입니다. 이제 61선 테스트를 가게 될 텐데, 이 61선 테스트를 가서 붕괴를 해서 만약 1,430원까지 떨어져서 환율 저점 테스트를 간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아까 말한 그 2,550 라인, 거기를 도전하는 것으로 가겠죠, 반대로. 그래서 환율 1,440원 붕괴, 그것이 이꼬르 코스피 2,550 돌파, 이거랑 교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환율의 아까 말한 그 지점과 코스피의 아까 그 지점, 환율 1,440 그리고 이 코스피 포인트 2,550, 여기 교차하는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좀 그러니까 많이 우려했던 거, 그다음에 굉장히 좀 완전히 더 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좀 아주 근본적인 이런 걱정에서는 조금은 덜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도 아까 하락세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전에 상승 반영 살짝 했다가 다시 좀 약간 약보합 수준으로 다시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코스닥은요. 그새 0.57%까지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은 아직은 좀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피는 좀 팔고 있는데 대신 또 코스닥은 또 144억 또 사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섹터별로 상황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곤배령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대왕고래 섹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로 인해 오늘 대왕고래 관련 기업들 깊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섹터별 동그라미를 보더라도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로 유리기판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직접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20조 규모의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원전 관련 기업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깊은 낙폭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선과 전력 설비는 매도의 힘이 더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한 검색빈도 높은 섹터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요. 외국인의 조금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코스닥에 대해서는 13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면서 오늘 양 시장에서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매도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양 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고요. 개인이 코스피에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인 업종군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험 업종의 낙폭이 굉장히 크고요. 음식료 기업들의 업종, 음식료 업품의 종목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7%간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요. 의약품이 1.4%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지금 터치하는 데 성공을 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강세가 의약품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는 종목이 많습니다만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 업종이 1.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와는 다르게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화학 업종 좀 이끌고 있고요. 비금속도 1.8%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들 어제에서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3위 CNC가 지금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특징적인 게요. 실적 시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기업들,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현대 로템이 11%가량의 강한 상승 8만 원 터치했고요. 신성 ENC도 8%, HL 만두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6%가량의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모센스 역시나 실적이 좋습니다. 지난해 실적 나왔는데요. 무려 700% 이상의 실적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호실적과 함께 결국에는 가격제 한포까지 올라갔고요. 이와 함께 유리기판과 관련돼서는 램테크놀로지가 2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시즌인 만큼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오늘 시장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제 뭐냐면 바로 들어가죠. 어떤 종목들 움직임 눈에 띄세요? 시장이 상당히 액티브합니다. 지금 시장 지난 지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시장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눌려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고 싶은 섹터는 이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네. 이제부터 바이오 쪽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어저께 이제 SK 바이오팜이 엄청난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구호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SK바이오팜의 실적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진행됐다가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16% 가까이 올라가지고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을 저는 좀 기대를 해봤지만 약간은 좀 늘려주고 있긴 한데 거래가 동반되면서 지금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꾸준히 다음 레벨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이 안 가니까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 큰 대형 종목이 3.5%가량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쪽이 이렇게 바이오팜이라든지 바이오로직스 이 큰 형님들이 좀 움직여주면 결국엔 중소형단 ABR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쪽에 많잖아요. 그쪽으로 또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바이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걸 얘기했다라는 약간은 또 말장난 섞인 또 거짓 섞인 또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결국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 쪽을 좀 집중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바닥은 정말 많이 다졌습니다. 충분히 싸고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은 맞는데 올라가주질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가 또 삼성전자한테는 저는 뼈 아프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지금 언론에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수출 이런 적자 그런 국가들이 쭉 나왔는데요. 베트남이 4위거든요. 베트남이 지금 4위로 나와 있는데 베트남이 현재 수출 적자 증가율이 1위예요. 근데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베트남의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립된 반도체가 미국으로 지금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베트남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조차도 삼성전자한테는 좀 악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해보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그거를 뚫고서라도 샘 올트먼이나 소프트뱅크랑 같이 협업해서 빠르게 좀 이 박스권을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 전문가님은 또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좀 지목을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또 신일서 의원님 종목별 흐름 또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지금 플러스인 종목은 5개 정도 나오는데요.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95, 그다음에 18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85, 요게 두 개가 1, 2위고 지금 KB금융, HD 현대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가 플러스지만 0점대로 아주 약합니다. 방금 뭐 SK하이닉스도 플러스 전환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는데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좀 더 상승폭이 크죠. 아까 지수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권을 벗겨낸 코스닥과 저항권을 벗겨내지 못한 코스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종목으로 보니까 지수가 결국 종목의 합의 평균이니까요. 여기서도 나타나죠. 종목의 상승 숫자가 코스닥이 훨씬 더 많고 상승의 폭도 훨씬 더 크죠. 이 나무와 숲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BM이 3.10, 그리고 에코프로가 2.18, 전기차 관련주도 조금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14위의 펩트론이네요. 홀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5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자 위에 아무것도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섹터별로 가보겠습니다. 섹터 테마별로 보면은 오늘은 유리기판 테마가 단독 1위입니다. 지금 램테크놀로지, 한빛레이저,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CNG 하이테크, 태성 YC캠, FNS테크, 기가비스, HB테크놀로지까지 전부 다 코스닥에 위치한 종목들이고요. SKC랑 삼성전기 이 두 개 제외하고는 전부 코스닥 종목 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모 치료 쪽인데 이 탈모 치료 쪽에서 인스코비랑 동성제약, 메타랩스, 현대약품 요 정도 제외하고는 여기도 전부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이 중에 인벤티지랩이 코스닥 종목에서는 이 상승률 1인데 아까 시가총액 14위의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이 둘은 바로 일라일리아 노보노디스크에 지금 비만 치료제가 엄청나게 뜰 때 경구용으로 먹던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최초의 주사제형에서 경구용, 패치형, 알약 뭐 이런 데로 변환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한 주, 한 달, 세 달 이렇게 지속 시간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제형의 변경 그리고 지속 시간의 확대 이런 것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던 업체들이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회사들이죠. 그게 이제 탈모 치료 쪽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파 쪽도 강한데 전자파 쪽에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강한 것이고 홈쇼핑 섹터도 오랜만에 강한데 롯데쇼핑이 오랜만에 오르고 CJ E&M 정말 CJ E&M 주주들은 지금 피눈물 나죠. 그리고 현대홈쇼핑 오랜만에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특징주 몇 개 볼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향후 한 5년은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지금 물론 삼성전자가 큰형님의 위치는 없앨 수가 없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할 테니 당연히 마음의 중심을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옮기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빠르게 할 수는 없겠죠. 삼성전자를 20, 30년 갖고 있는 그 애증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드디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의 상승이 그대로 복제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해 보이거든요. 2024년도 중반부터 2025년을 거쳐 2026년도 초반까지 마치 2019년과 20년의 이 부분이 이게 파동 복제의 원리라고 하는데 2019년에서 20년에 상승한 뒤에 2020년 중반부터 2024년까지 거의 만 4년을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이 오랜 횡보의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 이전의 상승이 그 모습도 비슷하고 그 기간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생리예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잘 맞아떨어집니다. 중소형주, 초소형주보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0만 원을 향해 진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태생적인 한계. 삼성전자가 아무리 내가 우리 거를 안 맞는다고 우겨도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를 못 맡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애플과 휴대폰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휴대폰 설계도를 파운드리에 맡겼는데
만약에 애플에 그걸 베껴가지고 삼성이 갤럭시 폰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그걸 벗어날 수 없다고 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생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계의 TSMC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은 이미 어머님의 몸속에서 나올 때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갖추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 의원님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키포인트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네, 시장은 오늘도 강합니다. 일본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한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장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장은 아니지만 지금 박스권의 횡보장 정도는 되니까요. 지금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상한가 종목이 나오는 섹터 테마의 배경을 잘 관찰하자. 지금 이렇게 장이 어려운데도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있죠. 아까 31PNS라던가 SND라던가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불닭볶음면의 그 어떤 강세 이런 것의 배경이 기대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상한가 종목이 속출하는 거는 이 지지부진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다는 거니까 그 강하게 나오는 배경 그거를 쫓아가면 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초과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도 그 상승하는 종목,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크윙이라는 업체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된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로 일단 시작이 됐고요. HBM 핸들러로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분기 시장의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시현했는데요. 핸들러 매출은 증가했으나 COK 매출과 SOC 핸들러 매출이 감소하면서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의 주가는 현재 실적보다는 HBM용 프로브 스테이션인 큐브 프로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1월을 기점으로 동사는 첫 번째 고객사의 퀄리피케이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수대의 테스트를 수주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장비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프로브 스테이션만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장비인지 의심을 시장에서 좀 받아왔던 것이 사실인데 동사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산 퀄을 통과했고 이는 HBM뿐만 아니라 반도체 테스트 공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기별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동사는 AI와 관련된 내러티브 그리고 그 어떤 테스트 장비 업체도 개발하지 못했던 장비를 개발해 양산의 퀄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BM 테스트 장비인 큐브 프로버가 기대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가격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5만 원대 돌파 이후 재차 하락하며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현재가는 매수 유효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테크윙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투자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말의 주요 포인트, 그 숨은 전략이 있을지 저희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 얘기를 딱 보면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 그동안에 그 생각한 전략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AI 기업, 스타트 기업인 딥시크 출현 때문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연휴 사이에 폭락을 했고 뭐 지금은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가 출렁였는데 여기 출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딥시크 충격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이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사실은 그 수십조 원이 투입된 이제 오픈AI의 챗GPT의 성능을 상당수, 그러니까 상당수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이제 데스크탑 PC보다는 거기에보다는 좀 미진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는 괜찮다. 여기에 이제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딥시크가 처음에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 처음에 보도했을 때는 거의 한 80억 원 정도만 갖고도 이 정도 성능을 구현했다니 놀랍다. 그러니까 만약에 80억 원이 아니고 800억이나 8천억이었다면 사실 뭐 전혀 시장에 충격을 줬을 리가 없는데 네. 불과 80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이 정도를 갖다가 구현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H100 갖다 엄청나게 갖다 쓰면서 그걸 갖다 구현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10분의 1, 30분의 1 정도의 그 가성비가 나오는 어떤 그 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의 H100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너무 비싼데 H100은 이제 도매로는 3만 달러, 소매로는 9만 달러. 그 다음 버전이 이제 B100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가 9만 달러입니다. 1억이 넘죠. 너무나도 많은 비싼 비용을 갖다 받고 있는데 야 그럭저럭 그냥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제 쓸 수 있다면 이 정도 구현했다면 엔비디아의 그 고가 칩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처음에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당일날 한 18%, 19%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충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딥시크가 얘기한 것만큼의 투자 비용이 그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많은 어떤 그 이의 제기가 나오면서 그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딥시크가요,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인데 어쨌든 저 비용으로 성능을 보여주니까 이게 통했다라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에서 엄청 고가의 GPU를 생산할 필요성을, 그거를 수요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급락한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 제자리 이미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에도 보니까 3% 넘게 상승해서 마감이 됐던데,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흐름들은 또 나타나고 있어서 이 현상을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129달러까지 이제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한 118달러, 딥시크 충격 때문에 11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 129달러가 됐다는 건 많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딥시크가 가장 강력한 충격이 가성비인데 이 가성비가 그만큼 투자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회의론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그 아마 저는 이번 분석에도 보면 작년에 이제 그 애플의 이제 개발자 대회를 보면서 그때 월가가 애플의 개발자 대회에서 실망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월가가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 있지만 뭐 금융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데서는 뭐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지만 이 IT 분야, 그 IT 분야도 새로운 것에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딥시크가 주요하게 내놓는 기술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증류 기술,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MOE라는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들이 한 4가지 정도의 기술들을 갖다가 주로 그 발표했었는데 4가지 정도의 기술이 딥시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갑자기 딱 시장에 선보인 것이 아니고 해당 기술은 이 분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부분 다 알려졌고 공유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려졌고 공유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아카이브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이처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저널을 갖다 낼 때는 해당 저널에 투고를 하고 그다음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라. 이 데이터가 내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의미냐라는 걸 질문을 갖다가 주고받는데 길게는 뭐 1년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아주 내기 어려운 저널 같은 경우. 근데 그 전에 학자들이 내가 논문을 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아카이브랜드 올려요. 아카이브랜드 올리면서 야 내가 네이처의 심사를 받고 있지만 내가 올렸으니까 한번 봐. 이렇게 자랑하는 식으로 올리거든요. 딥시크도 그런 해당 업계에 그런 것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딥시크가 자기가 어떤 개발을 했다는 것을 코딩 올려놨어요. 그 코딩 올려놓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기술들을 다 차용했는데 해당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는 사실 뭐 새로운 건 없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성비의 문제인데 가성비도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80억 원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스스로 이제 발표한 테크니컬 리포트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오피셜하게만 80억 원인지 이 단계에 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의 비용은 제외했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가 쓴 엔비디아의 이제 H800인데 H100보다 성능이 뒤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이 뒤지만 그것조차도 그 바이든 정부가 야 이거 갖고 중국이 개발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뒤늦게 이제 H800의 그 반입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딥시크가 H800 외에도 사실 H100을 사용해서 가능성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업계에서 알려진 기술을 갖고 성능을 선보였으면은 새로운 아주 막 그 지금까지 전혀 해당 업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기술 갖고 썼으면 H100을 안 써도 된다지만 이미 다 알려진 기술을 써서 했다면 H100을 안 썼을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뭐 그 딥시크가 그 H100을 한 5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중국 전역에서 중국 당국이 음으로 양으로 밀수를 하든 뭐 우회해서 수입을 했든 그래서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H100이 한 10만 개 된다.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에서 절반을 몰아뒀다. 절반을 몰아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창업한 첫 해 중국 당국이 그 국제 과제로 내놓은 2천억짜리의 과제에 선정이 돼서 그 과제를 다 수행을 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모였을 때 할지라도 첫 해 그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과 딥시크 사이에 엄청난 이제 유착이 있다. 유착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우리가 H100 모아왔으니까 니네 다 써.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딥시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시장의 충격을 받았던 가성비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이런 어떤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달러 갔다가 오늘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129달러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이었던 140달러까지 한 10달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다시 140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러면 사실 딥시크의 이번 충격은 사실 일종의 좋게 말하면 해프닝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이 생각보다 월가에 그 분들이 계신 분들이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적인 능력이 그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AI 모델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해 준 거라 그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지금 그 전략을 짜려고 하는 게 엔비디아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라는 것도 한측으로는 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 분야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알려졌다. 알려졌으니까 사실은
구글의 이제 순다 피차이나 메타의 저커버 같은 사람들은 왜 다 알려진 것 같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라는 맥락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연관된 맥락으로 그 피차이 CEO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투자 더 할 거야. 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네 더 할 거야. 750억 달러.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날 그 말에 나온 그 내용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날 또 월가가 실망을 했어요. 더 투자한다고? 아니, 니네 이렇게 투자 많이 해가지고 다 벌어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 무엇이냐면 피차이 CEO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야, 딥시크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생존 경쟁에 있어서 생성량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가져와야지 7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메타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야, 우리 그 딥시크 알지만 우리 그거 개의치 않고 더 발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딥시크가 사실 가성비에 있어서만큼은 좋지만 특별히 어디에서는 좋냐?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그 온디바이스, 노트북의 온디바이스. 노트북만 하더라도 데스크탑 PC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동형 저장기, 이동형 모바일 장치라든지 이런 데서는 쓸만한데 이것이 좀 더 큰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지하시면 관련된 생태계,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테크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HBM 장비의 그 샘플을 갖다가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을 하겠어요.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 HBM이 잘 작동하느냐 못 작동하느냐 갖다가 테크윙이 사실상 이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이 주가가 보면 12월 초순이 무엇이었습니까? 12상 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죠. 근데도 불구하고 테크윙 주가 계속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어떤 생태계와 연결고리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그 이틀에 걸쳐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관세를 때리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파이낸스 입장에서는 국제 10년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고, 그거를 갖다 실무를 하고 있는 베센트 이제 재무부 장관이 관리를 하겠다. 파월 의장도 만나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겠다. 그래서 사실 월가에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약보하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는 딥시크의 충격도 어느 정도 일단락 희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받았던 관세 충격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된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엔비디아 그때 주가 충격이 있었을 때 딥시크 충격도 있지만 관세 충격에서 더블 충격이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예. 나왔고, 현재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서학 개미 투자자분들이 줍줍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관세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도 날을 세우고 있고 중국도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관세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옆에 인근 국가부터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네. 멕시코랑 캐나다를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멕시코랑 뭐 캐나다 거기에서 뭐 즉각적 반발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멕시코와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기로 했어요.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관세를 때리기 전에 내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야, 너네 나라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펜타닐.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분이 향정신성 약물, 이것도 사실 마약류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의 그 불법 약물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되니까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캐나다랑 멕시코는 그런 약물이 미국에 반입하지 않도록 너네가 신경을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결국은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또 관세 정책을 일부 유예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랑 멕시코의 관세는 무역 관세가 아니고 마약 관세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경제보다는 보건 분야에 대한 관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도 월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무엇이냐? 중국도 사실은 이제 그 분야가 있죠. 당연히 그 분야가 있지만 중국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 때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시진핑과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통화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하다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국 담당자들은 야, 니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바로 보복 관세를 때리겠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중국도 사실은 트럼프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알맹이가 빠졌어요. 알맹이가 빠지고 무엇이 있었냐?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조설하겠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구글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단을 해놔가지고 어차피 못 써요.
어차피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애플은 뭐 그나마 뭐 그 시장에서 영향력 있으니까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는 별 영향가 없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정말 미국이 아파할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때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아파할 것이 무엇이냐? 대두. 콩에 대해서 중국의 관세를 때릴 수 있는데 관세를 안 때렸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중국도 사실은 우리가 더 트럼프랑 맞붙으면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중국에서 대두를 뺐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야도 조만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이 잡힐 공산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딥시크 이슈와 뭐 관세 전쟁 이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고용 지표나 10년물 국제 금리 이런 부분도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까 잘 따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리스크 좀 중요하게 볼 것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투자수천 말말말 조호진 탁기원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조정, 그리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네요. 4거래 연속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 다만 수급이 빠지는 모습 나타납니다. 오늘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좀 리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잠시 후 마켓 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